우리가 책 속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 중에 간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책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권의 소설책이죠. 소설보다 더 진한 소설의 이야기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함몰되는 게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 속에 집어넣고만 있으면 함몰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을 밖으로 내놓을 때 비로소 대상과 타인과 나의 관계성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가끔 뭐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강의 외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돌아서서 내가 왜 말을 저렇게 했던가 후회하기도 하고 말을 나는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수라는 것도 언어를 대신한다는 거죠. 이 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왜 수를 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옛 사람들이 왜 수를 놨을까? 여기서 소통이라는 것의 전제는 사실은 내가 내 마음과 소통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옛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드러나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옛 어머니들은 5가지밖에 없었어요. 5가지밖에 없는데 그 5가지가 바로 뭐냐? 인문학적 가치라는 거죠. 그 5가지가. 자, 그래서 그 자수에는 이런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기원하는가 그 마음을 잘 드러냈다는 거죠. 어머니의 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내면을 수로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수로서 표현할 내용들은 우리가 인문이라고 얘기를 했긴 하지만요. 정말 지극히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자수 속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랑일까요? 자식이든 누구든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무병장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뭘까요? 돈이 좀 있어야지 자식도 먹이고 부모도 봉양하고 할 거잖아요. 곡식도 있어야지 밥도 하고 이러니까 부귀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간절히 원했던 그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그런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예전에는 자식을 못 놓아서 소방 맞는 여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은 입양도 할 수 있고 뭐 또 뭐 합니까? 인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그 마음속의 소망들. 그럼 3가지가 나왔어요. 2개가 남았어요. 하나는 또 뭘까요? 부부가 금술 좋게 부부가 화합하게 살게 그걸 또 바랬겠죠. 예. 그럼 또 하나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 4가지는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기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개는 뭘까요? 효도? 효도는 받으면 좋겠죠. 예, 또 효도와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출세를 기원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것도 자식에 대한 기원인데요. 예, 남편이든 아들이든.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기원하는 건 똑같고 그 마음속에 드러난 어떤 마음의 형태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면 민족 공동의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그것에 대한 유토피아 그게 다 실현되면 그게 환상이고 유토피아잖아요. 그래서 민족 공동의 환상을 표현하는 게 자수이기도 하고 미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문화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 즉 그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추구했던 삶에 대한 철학, 가치.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욕망이기만 할까? 근데 그 욕망에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점에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인문 정신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아 우리 엄마들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땀 한 땀이라든지 한 올 한 올 그 작은 실을 가지고 하나의 큰 아름다움을 완성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예,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백엔목 꽃수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이런 유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형에서, 그래 우리 자식들 잘 먹게 또는 잘 입히게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어떤 걸 했을까요? 여기 이렇게 모란 꽃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예, 모란 꽃을 수놓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텅 빈 선이지만 그 실 하나하나 가는 것을 시간을 들여서 정성과 기도로서, 그 기도는 결국은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 순간 내면으로 길을 내면서 하나하나 수를 놓죠. 결국은 수를 놓는다는 시간이 어머니들에게는 그 기도의 흔적들이라는 거죠. 그냥 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 5가지의 이야기들을 담겨져 있지 않은 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이게 예쁜 꽃수를 놨네는데 이 수들의 상징이 다 그 5가지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딸기문 백엔목 이런 게 있어요. 딸기 먹기 좋고 예쁘고 맛있으니까 수를 놨겠지? 생각할 수 있죠. 결국은 딸기는 자식 많이 낳기를 바라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씨앗을 빠뜨리면 그건 딸기 문양이 아닌 거예요. 빨간색의 모양만을 그려 수를 놨다 이러면은 그건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그 까만 씨앗을 또박또박 씨앗을 먹고 막 빽빽하게 놓습니다. 그 빽빽하게 놓는 만큼의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그 수 놓는다고 자식을 낳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옛 어머니들은 마음을 간절히 하늘에 기대어서 그 수를 놓으면서 기도를 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하는 공간을 따로 두었잖아요.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머니들이? 네, 뒷덜, 장독대 뚜껑이 거기다가 깨끗한 물 그리고 예 가끔은 촛불 이렇게 해서 가장 맑고 신선한 것들을 두고 기도를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옛날만큼은 어떤 간절함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거나 상대에 대한 어떤 경의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성과 경이라고 하면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드러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사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 목숨도 쉽게 생각해서 요즘 그 보이지 않게 심심찮게 그런 생명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한 번쯤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문화적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조차도 그렇게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약화되니까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실과 바늘로 그림을 그린다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이 왜 설립을 했느냐, 바로 이러한 그 실과 바늘로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실과 바늘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손을 가지고 동작하는 것이 가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주고 싶은 열망에서 박물관을 열었긴 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바느질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들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엽죠? 너무 귀엽죠? 예, 요것을 그림을 자기가 딱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실로 저렇게 형태를 잡아간 겁니다. 연필로 그리면 되는데 실로 굳이 할 게 뭐 있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바느질과 실이라는 이런 매개체가 사물과 사물을 이어주는 그 어떤 새로운 결합이라고 하는 연결, 결합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는 상대의 마음과 내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통을 소통 잘해 이렇게 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아이들에게 그런 소통에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 매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 연결성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 확장성을 이 실이나 바늘을 통해서 애들이 체험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지식을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4차 혁명 시대의 연결성을 초연결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물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람 이렇게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명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성의 4차 혁명 시대를 아이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거. 그런데 바느질 놀이, 공부라기보다 이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사고하는 거하고 손의 사유는 차원이 다르다. 머리로 사고하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근데 지금 미래사회는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하게 그 사회에 적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감성만큼은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데 그 감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새로 미래사회에 훨씬 더 나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성이 아닌 감성 영역을 길러줄 수 있을까가 현재 우리 교육의 목표이자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박물관에서는 작은 방법으로 이런 바느질, 이 결합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하나하나의 그 조각이었다가 전체가 됐을 때 이렇게 보자기가 이렇게 다 커지죠. 자기의 조각을 이어서 하나의 세계가 열어지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여줘서 인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손의 사유가 뇌의 사유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데 그 수업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달픕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아이들한테 그 바느질이 잘 안 되는데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인지의 한 영역으로 쉽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늘과 송곳의 차이를 아느냐 이런 시조도 있긴 한데요. 자, 바늘은 송곳은 찌르기만 하지만 바늘은 귀가 있다. 그래서 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남의 아픔이나 내 아픔을 콕콕 찌르기만 하면 송곳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에게도 신체적인 귀가 있다. 이 귀가 작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체를 통해서 가까운 것으로 통해서 인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한 번쯤은 놀고 싶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방법론, 실과 바늘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교사 연수를 또 많이 합니다. 박물관에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는 한 명의 훌륭한 스승이 박물관에 와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가면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들 이분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1시간 정도 하면은 한 15분 정도 이 수업의 목적 그리고 수업을 아이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수업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교수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실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습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몰입의 시간, 집중의 시간. 우리가 이 뇌를 이렇게 정리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망각의 시간이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시간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바느질이나 술을 놓거나 이럴 때 저절로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뇌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지는 거죠. 정말 한번 리셋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생각을 채우고 그 새로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질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기본적인 그런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느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생각하기를 멈추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기 멈추지를 쉽지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말처럼 이 생각하면은 다음에 이거 뭐가 문제가 되지 뭐 그러면 그 다음 걱정이 쌓이고 쌓여서 온 밤을 하얗게 뭐 그대 생각 이래야 되는데 온 밤을 하얗게 뭐 걱정만 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뭐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스스로 박물관을 열기 전에 아이를 키우는 그 30대 초반의 그 역동적인 갈등의 시간에
그냥 누구에게 줄 일도 없고 약속도 없는 그 목도리를 막 뜹니다. 계속 똑같은 코바늘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이 한 땀 한 땀이란 이 스텝 바이 스텝이란 이것이 같은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파도 소리나 주파수가 우리 심장과 맞는 거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일정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손을 통해서 같은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실 우주의 파장이 그렇거든요. 같은 음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거기에서 몰입이라는 시간 그렇게 스스로 비워지게 되고 생각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중국에서 명대의 영감유암이라는 책에는 자수는 닦을 수, 수야다 이렇게 자수는 수야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데는요 많은 여성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여성 국회의원들이 뜨개질을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의 풍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어떤 블로그도 보면은 뜨개질하거나 바느질하는 이런 장면이 막 나오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한가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약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치유 방법으로 이걸 선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뭐 약 먹고 있다, 나 치료하고 있다 이런 말 쓰기 싫어하잖아요. 치료라는 말을 거부하고 우리는 대신 어떤 말을 주로 씁니까? 수양, 예, 나를 수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이제 현대어로 하면 치유, 치료 이렇게 그 바느질이 그래서 어떤 사례로 자기 아버지가 치매가 살짝 왔는데 그 딸이 얘기를 해요. 그 살짝 오신 아버지가 어느 날 바느질 하고 싶다 하더래요. 남성이 바느질하는 거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일정 부분 약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죠. 여자처럼 그게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 맛있는 음식을 여성들만 먹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성도 그런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된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딸이 아버지를 데리고 그런 약간 바느질 가르치는 데 갔다는 거죠. 모시고. 근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어떤 그 완성된 상태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그래서 이 뇌가 막 활달하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뭐 사람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갑자기 모든 세상이 바뀌어갖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막 그렇게 집중과 열정을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사례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느질이라는 게 어떻게 많은 성과를 우리 일상에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 새하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우리 동네 경로당이에요. 여기 아침에 박물관에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찍 오시고 늦게 오셔요. 그러면 처음에는 박물관에서 바느질 수업한다 하니까 우리가 10시부터 수업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 동네 분들만 모셨거든요. 왜냐하면 차 타고 오거나 먼 거리에 모시기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9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바쁜데 준비 다 덜 됐는데 그것도 그냥 오시나요? 너무너무 곱게 단장해서 나들이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탁 차려입으시고 곱게 사뿐사뿐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 왔대 간데 아이고 큰일 났네 가면서 이제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10시에 오세요 이 말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에게 천조각을 예쁘게 이렇게 펼쳐놓고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끼를 그게 옛날에 해본 솜씨기 때문에 있는 거 뭐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이 색을 찾았다가 저 색을 찾았다가 천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천을 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문방구에 가보면 너무 많은 폐기물로 아이들한테 수업 재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전부 플라스틱 화학품이에요. 이 현실을 어른들은 통감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그 환경을 바꿔줄 것인가 우리 모두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일본이나 유럽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공간에서 자연물이 90% 차지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나뭇잎 또는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학습 도구들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경제성의 이유로 그냥 일회용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버려지는 것들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직접 줘요. 저희들은 수업을 준비할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예쁘게 해요. 애들이 딱 받는 순간 어머 너무 예쁘네 이렇게 그 정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수업의 1번인 거예요. 1번.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고 다음에 그 의미는 뭐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갖다 걸어 놓고 진짜 버섯은 본 적도 없고 신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버섯은 저래 생겼네 하면서 늘 이것을 눈에 익힘으로 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의 전통성이 아이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저희들 수업을 하고 있죠. 예, 재밌게.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바느질이라면 내가 귀신이지. 그러면서 이제 막 와서 만든 것들을 수북이 쌓인 거예요. 자꾸 2개 있고 3개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저 조각을 어떡하지? 그건 수업하고 상관없이 가위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또 그 다음 거 있고 하니까 이제 이게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저희들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불을 만들어갖고 뒤에는 조각 이불이 됐는데 뒤에는 양틀 따뜻하게 그것을 대가지고 이렇게 무릎 담요같이 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들고 갔어요. 근데 경로당에 아무 장식도 없고 금컴한데 이걸 하나 더 펴놓으니까 꽃받치고 그 할 때 하신 분 이름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때 언제 아침에 와가지고 했는 거 내가 이었는 거야. 이거는 네가 이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계속 환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뇌에서 회상 기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끊임없이 회상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치매 예방도 되는 거. 그래서 문화로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또 더 좋은 점은 어떤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 여성들은 생산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 때 본능적으로 이 온몸의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래서 만들어서 내가 안 가지고 남에게 줄 때 더 기뻐요. 여성들이 가진 생산적 본능이에요. 남성들이 막 축구 경기만 보면서 열광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성이 가진 그런 본능에 충실하게 이런 작업들을 해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문가 양성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때까지 박물관을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고 천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 민화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박물관에서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여러 공동체들과 오늘도 도서관과 이렇게 매칭이 돼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문화유산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 그거 정말 예쁘네 라고 한 다음에 저 유물, 저 남겨진 문화유산 속에 어떤 한국인의 정신이 있을까? 라고 한 번 정도는 물음표를 가지면 바로 그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삶의 토대를 지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삶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울 밑자를 잘 들여다보면 밑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위에 양양자가 있고요. 밑에 큰 대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토실토실한 양을 뜻하는 거죠. 그거 뭡니까? 먹고 사는 일에 제일 중요한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즉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인가. 그것에 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어떤 역사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횟대보죠? 이거 그려놓고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없으시죠? 다 덜무셔가지고. 해봤습니까? 네, 여기 있는 상징들 전부 다 학 이러면 장미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데요. 장미, 학 그러면 좋아요. 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불로장생, 예, 학처럼 소년 맞는 살아라. 그거 이렇게 삼천갑자 동방성 할 때 두루미야 학해 나오는 이야기처럼 학의 십장생이 하나니까 장수를 기원했다. 그래서 오래 살기를 기원했기 때문에 바로 저런 것들을 술을 놓았다. 그런데 장미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6월에 이렇게 필 때 보면은 그 울타리를 따라서 필 때 어떻게 해요? 졌는데 또 피고 졌는데 또 피고 끊임없이 펴요. 그래서 늘 청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춘화 이렇게 한자로 장춘화라고 읽어요. 장미꽃을 장춘화라고 해서 길장자를 쓰고 봄춘자를 쓰기 때문에 늘 청춘이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수의 의미가 있죠. 학을 그려놓고 해서 장수의 의미에다가 또 오래 살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늘 청춘이 되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 장미는 바로 그런 축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늘 청춘이 되기를 바라는 그 옆에 친구에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여러 상징적 의미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현재에 끌고 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로까지 우리가 가진 그 DNA들을 영속적으로 이어주는 것, 그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전통을 어떻게 개성해 나갈 것인가에 조그마한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한 시민의식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전통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수용과 배려의 가치,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 치유적 가치, 보편적 공감, 이런 모든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저런 많은 것들을 여기서 다 세세하게 예를 들을 수는 없지만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사회적 어머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의 몸을 준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있지만 그 어머니는 굉장히 유한하다는 거죠. 언제나 다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 어머니라고 하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서는 우리 전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감과 사회적 안정화 이런 것들을 꾀할 수가 있답니다. 그 사회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방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전통의 가치를 재생해서 후세에 잘 전달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의 교육심리학과 교수인데 인류의 전통적 가치를 오늘 상황에 맞게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책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2013년도 책이죠.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우리 박물관이 열기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이 2010년도에 열었거든요. 그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맨날 전통을 이야기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제가 아주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안에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착할 수 있는 그 매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소통과 그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단순하게 그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고 또한 구리타분한 것이고 옛날 꼰대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나. 미래학자는 지금 정보화의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감성을 전해주는 것이 차별화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아이의 감성을 잘 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감성을 열어서 나와 타인, 그리고 세계 또는 마을, 그리고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감성의 영역을 통해서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확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수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했습니다. 어떤 길상적 의미가 있느냐? 부부합, 출세, 무병장수, 다남, 풍요와 부귀. 이런 길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벽사적인 기능이 있다. 이 벽사라는 건 뭡니까? 나쁜 것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느질은 바로 이러한 그 명상, 자기의 마음에 명상을 더하는 일이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접점에서 바라는 사유, 즉 손의 사유를 바느질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연결성, 확장성, 항상성을 가져. 항상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패턴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내면으로 손의 사유를 할 수 있고, 또 세계로 열어가는 모든 것들의 기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수는 수야라는 이 한 구절이 영감유암이라는 책에 있다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는 프랑스의 블로그에 바느질은 정신병원보다 싸다. 번역해놨죠. 저는 약을 먹는 거예요. 저를 치료하는 거죠. 바느질은 치료법입니다. 매일 연습을 해요. 때로는 강제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서구에 쓰는 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그 의사당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게 서구의 보편적인, 네, 맞습니다. 문화입니다. 저는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 저는 제가 여행을 가면 꼭 바느질 꾸러미를 들고 갑니다. 뜨개질이든 뭔가 바느질 꾸러미를 들고 가는데, 제가 베트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물론 민화가 있지만 그 동남아시아 표기 베트남에 민화가 있는데, 거기 동호지구라는 지역에 그 민화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그 양류청의 민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으니까 저는 거기를 답사를 하고 싶어서 가는 길에 또 어떤 상처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온 가정이 깨어진 그런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의 그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계속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산타 모자를 짜시더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간간히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추억이 아니잖아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격해지는 그 순간에 뜨개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통역하는 사람이 당연히 통역은 해주지만 저는 그분에게 뭔가 말을 건네고 싶은데 제가 또 베트남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이었으니까 제가 겨울에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도 크리스마스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모자를, 그거는 웬일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 마음에 뭔가가 와닿는 거예요. 와닿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 인터뷰를 막 하고 있지만 전 옆에서 이제 제가 주머니에서 꺼낸 뜨개질을 또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가 막 뜨개질하고 있으니까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서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저도 당신이 뜨개질을 하는 의미를 공감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가방을 막 열어가지고 뜨개질을 또 막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들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베개수에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 했는데, 요거는 베개수에 특별히 뭔가요? 무궁화꽃이에요. 예. 무궁화꽃이고, 요건 뭔가요? 무궁화꽃이에요. 요것도 무궁화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 스토리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무궁화수는 남궁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이분은 해방되기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팔도 무궁화 꽃수를, 이 도안 가져, 수도안을 본을 그려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저걸 수를 놓게 해서 그것을 어디로? 간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에게 저 수가 갈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TV에 보면 무궁화 편에, 아리랑 TV에는 한국의 백선, 한국을 상징하는 백선의 무궁화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 박물관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간도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재현해서 찍기도 하고 이 무궁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남궁옥 선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우리 2천만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2천만의 고려족.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잘 살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4년을 앞두고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무궁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묘목을 이렇게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삼천리 무궁화꽃을 해서 민족의 정신과 어를 잊지 않게 해야지.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그것의 상징물의 하나로서 무궁화꽃을 방방곡곡에 심어서 우리 민족을 잊지 않도록 해야지. 이 간절한 염원 때문에 묘목을 전국에 심어야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순사에게 잡혀가서 여러 차례 감옥에 고초를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사과나무를 많이 이제 묘목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 사이사이 이 무궁화를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묘목일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심어놓은데 무궁화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동네역의 마은 무궁화가 그래서 아마 그 심겨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궁옥 그 무궁화 박물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나 또 그런 쪽에 갈 일 있으면 그 나라의 어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하나의 표상이 되어서 그 정신을 잃지 마라. 그렇게 강점기에 간절히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우리 어를 뭐 잃지 못하잖아요. 우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꽃을 심어서라도 우리 한민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수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보상운동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했나,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여인들도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저런 의연금을 냈다.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은 영친운동이라고 해서요. 6.25 때 이제 그 고아가 된 소년들을 돕는 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활발하게. 그런데 이 소녀들은 이분들에게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게 지금 요 인형옷이에요. 인형옷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기가, 제가 저것을 샀을 때 굉장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네, 조그마한 인형옷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인형이 입히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분들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봉투에 넣어서, 이거는 어디로 가?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오하이주 캐드린 리에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느질 했던 흔적들이 지금 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보여요. 어떤 소녀가 저것을, 전쟁 고아죠. 어쨌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아놓고 영친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다 커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은 천인침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슬픈 우리의 역사 속의 하나인데요. 모운을 비는 그런 것을 한 땀 한 땀 이 소녀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가면 총알이 비켜나간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김영이라는 이 분이 소설 속에서 장편 소설 여기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일본이 강제징용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만든 어떤 장치다. 슬픈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여인 소녀들은 진짜 그 나의 오빠이고 아버지이기도 한 그런 남자들이 다 강제징용에 끌려갈 때 저거라도 해가지고 허리에 차고 가서 살아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소학교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빨리 가서 저 한 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늦어서 오늘은 못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기가 발견이 돼서 교육박물관에서 그 일기를 전시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바느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바느질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로 크로마뇽인 이 발명에 있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은 가장 혁신적인 발명인데, 이 크로마뇽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이 달랐다, 이렇게 갈랐다 이랬는데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사용했던 이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고, 그 하지 못했던 네안데르탈인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느질의 어떤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시온으로서 이게 자주 인용이 되고는 있어요. 이종무라는 분의 자연사 이야기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얘기는 뭐냐면, 유년기의 놀이와 바느질이 바로
이러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중요한 맥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바느질도 중요했지만 이 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느질을 가르칠 때 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들하고 바느질 놀이, 예, 꼼지락 바느질 놀이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잘 놀아야지 건강해진다. 요즘 유명한 그 뭐죠? 드라마가 있죠. 뭡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지금 행복해야 된다. 아이들은 지금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그 말 가슴이 와닿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느질의 드라마틱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신여성 최용숙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가는 긴 여정에서도 배 갑판 위에서 의자 하나에 의지에 술을 놓고 바느질로 의복을 기웠다. 이게 이분의 뭐라고 하는 책 생애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그분이 유학을 갔을 때 그 학교의 교수들이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바느질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학비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망망대해 홀로 있는 배로 떠나는 그 긴 여행, 지금도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가는 이 배 여행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여인이 의지했던 것은 정말 바늘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성을 얘기할 때 바늘 한 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단지 무엇에 크게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바늘 한 끝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느질하는 어머니들이고 여성들이다. 여기 남성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베개로 다시 돌아와 보면 베개, 이런 베개가 있습니다. 이런 베개를 뭐라고 하나요? 얘들 두 마리가 뭘까요? 봉황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구봉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구봉침이 상징하는 것은 딱 봐도 다정하고 행복한 한 가정, 그리고 예, 봉황이 깃드는 그런 태평성대를 기원했죠. 여기 지금 요것은 손바닥만한 그 베개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뭘까요?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가 미나에서 그리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나무. 근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잎만 그리면 되는 거죠. 잎만 수놓으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의 시죠. 예, 오동나무를, 이 큰 나무를 여기 다 못 옮겨오니까 잎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황과 함께 그 오동나무의 봉황이 깃드는 태평성대를 기원했던 어머니들이 기원의 마음이 있고, 여기 이 문양은 뭡니까? 이 문양을 우리는 아자문이라고 합니다. 아자문은 시작과 끝이 없죠. 지금 어디서 시작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무시무종, 결국은 수는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일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언어라는 건 영원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터키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연꽃수입니다. 연꽃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예, 영원, 이게 연결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네, 이 시가 참 좋아서, 봄을 맞아 파란 무색 비단깃 펼치고 온종일 나란히 떠 떨어질 줄 모르네, 이렇게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잘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쌍에 원앙이든 뭐 이렇게 오리든 이렇게 해놓고 이 연꽃을 펼쳐놓고 연밥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한 쌍에 다정한 부부가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연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우리 문화사에 있습니다. 한국 문화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개의 꽃이 있어요. 뭘까요? 연꽃은 이미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모란입니다. 예, 연꽃은 물 위에 뜨는 태양의 상징이 있고, 모란꽃은 땅에서 피는 태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집가는 그 혼례복에 활옷이라고 하죠. 그 옷을, 신부가 입는 그 옷에는 꼭 모란과 연꽃이 같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양을 뜻하거든요. 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맞아들인다 할 때 이 아내는 아내해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모자 그 모란의 이 모자는 수쿰모 불굴단으로 쓰거든요.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양의 기운이 바로 모란에 있고 연꽃에도 바로 태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신부의 혼례복에 꼭 씁니다. 자, 이게 나오는 순간 아이고 알겠다 무슨 뜻인지 좀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실을 실정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오시면 좋은 것은 바로 유물 기반 학습이 됩니다. 그게 텍스트가 아니라 현장의 유물들을 보고 아 저런 역사가 있었구나. 역사가 바로 눈앞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씨앗들을 여기는 조금 시대가 떨어지니까 비즈가 또 막 나왔겠죠. 귀하게. 그랬을 때 이 비즈를 또 막 이렇게 귀한 것을 붙여야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어머니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모란꽃만 이렇게 있죠. 모란꽃에 나비도 수놓아서 자유를 상징하는 나비,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뭘까요? 바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색동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코드가 또 있는데 이 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은 색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별로 안 가져요. 왜? 젊은이들이 색동으로 굉장히 많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막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색이 주는 활력을 이해를 하잖아요. 색동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색동을 표현을 해놓은 게 바위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뜻하는 장수 그리고 모란이 상징하는 부귀 이래서 부귀와 장수를 기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전에 본 거와는 다른 문양이 이렇게 있죠. 이 뭡니까? 뾰족뾰족해요. 희미하지만 보이죠? 저 뾰족뾰족한 건 또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이 하진 않았다는 거죠. 길상적인 좋은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 장수를 뜻하고 모란, 부귀를 뜻하네. 그것은 길상적인 것이고 밖에는 벽사적 나쁜 것이 막 오지 말도록 기원하는 벽사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저 뾰족뾰족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네, 그 호랑이 이빨입니다. 거치라고 하죠. 예전에는 임금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빨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래서 이빨에 이에다가 치아에다가 뭘 했습니까? 진흙을 꽉 깨물어 갖고 가장 이빨이 튼튼한 사람을 뽑으니까 임금 이렇게 이제 그 어원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치 문양 이빨이 크다는 클거자 이치자를 쓰거든요. 이 문양은 호랑이 이빨을 뜻합니다. 예전부터 호랑이 이빨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호랑이 이빨 얻기도 쉽지 않겠죠. 호랑이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울 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신부가 시집을 갈 때 그 나쁜 것을 물리치는 강한 에너지와 힘이 있는 뭐를 신부의 가마에 덮습니까? 호피문을 덮어요. 호랑이의 그 가죽을 벗긴 것을 호피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부의 가마에 딱 덮어서 호랑이 나쁜 것들이 신부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베개수에도 그런 문양을 저렇게 놨습니다. 혹시 그 호피 그 덮고 가마 타고 시집 가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호피문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사실은 옛날에 호랑이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호암마마보다 뭐 더 무서운 게 있다고는 하지만 호랑이가 더 무섭죠. 자, 여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늘귀라고 하는 김영재 시조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뾰족한 송곳을 바늘이라 하지 않는다. 바늘귀가 없으면 바늘이 될 수 없다. 바늘은 찌르기도 하지만 아픈 곳을 꿰매준다. 나는 누구의 상처 꿰맨 일 있었던가. 찌르고 헤집으며 상처 듭나게 했지. 우리가 바느질 수업을 할 때 텍스트로 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 교정치료쟁론기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소설이죠. 그것을 인형극으로 합니다. 그 소설에 보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한 벌의 옷을 지으려면 가위자, 뭐 7 친구들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소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연극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이 서로서로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이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바느질 그 일곱 각시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연극을 각자 하면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시작하고 또 그리고 이런 상처를 꿰매준다는 이런 것들 결국은 아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이런 바느질 교육의 목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고 그래서 오늘은 버선을 체험해 볼 건데요. 동지, 헛말, 버선, 앙클레 이게 어떤 뜻일까요? 동지는 다 아시죠? 뭐 하는 날입니까? 네,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양의 기운을 밟고 그러면 장수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바칠 헌 버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것이 뭐다? 양말을 신고 있죠. 양말은 본래 말이라고 하는 버선 말자에다가 서양에서 들어온 양말 이렇게 양자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말입니다. 그래서 동지, 헛말, 버선 한 클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자근의 동지, 헛말, 송표에는 국가에서 동짓날 신과 버선을 임금께 바친 것은 수복을 누리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예, 이러한 풍속이 예전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양말을 사서 어른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지, 헛말, 송표 이런 전통이 우리는 양말을 이렇게 사서 드리는 전통으로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실제로 뭐 양말 안 사줘도 요새 너무 패션 양말 많으니까 양말 바를 사람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해짐으로써 아까 말씀하시는 윗어른에 대한 효라든지 그런 마음을 전하는 윗어른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 장수의 의미 그리고 벽사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양말을 선물하는 전통은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이나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음 세계에 아름다운 우리 인문학적 가치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쁘죠. 예, 그래서 그 예쁘다는 그 마음 하나가 점처럼 찍혀서 아, 우리 전통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 전통의 추상적인 가치가 현실적으로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그 아이들의 가슴에 다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수업의 목표입니다. 전통을 내 손 안에 그리고 내 가슴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전하고 또 이런 것이 하나의 풍속이 되도록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귀한 시간 함께 하게 돼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에 더 많은 재미있는 전통을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